2부 3장. 여름이 매우 빠르게 지나 또다시 여름이 찾아왔다. 첫더위가 심해지면서 새로운 일이 생기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사건은 중재재판소의 마지막 개정기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건 6월로 마무리되는 것이었다. 심리가 시작되었고 바깥은 태양빛으로 눈이 부셨다. 변호사가 심리는 2, 3일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회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건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당신 사건은 법정에서도 서두를 거예요. 존속살인 사건이 뒤이어 심의될 예정이거든요. 오전 7시 반, 나는 감방을 나섰고 호송차에 실려 법원으로 갔다. 2명의 경관이 나를 어둡고 작은 방으로 인도했다. 우리는 문 옆에 앉아 대기했는데 문 뒤에서 말하는 소리,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의자가 끌리는 소리 등 동네 축제에서 음악회가 끝나고 춤을 출 수 있도록 홀을 정리할 때나 들릴 법한 시끌벅적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경관들은 나에게 재판이 열리기를 기다리라고 했다. 한 경관이 나에게 담배를 권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다. 그리고 조금 뒤 나에게 긴장되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사실 직접 재판을 본다는 게 흥미롭기도 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는 하죠.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실증이 나요. 잠시 후 방에서 작은 종소리가 울리자 2 경관은 나의 수갑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문을 열고 피고인석에 앉도록 했다. 법정에는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었다. 발이 내려져 있었는데도 햇빛이 군데군데 스며들어왔고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답답했다. 창문들도 닫혀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았고 경관들은 내 양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고 나서야 내 앞으로 줄지어 있는 얼굴들이 눈에 띄었다. 모두들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배심원이었다. 그런데 다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보였다. 내가 받은 인상은 딱 한 가지. 마치 방금 전차에 오른 새로운 승객인 나를 쳐다보면서 웃음거리는 없는지 살펴보는 이름 모를 승객들 같았다. 나의 이런 생각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을 나도 잘 안다. 배심원들이 찾으려는 것은 웃음거리가 아니라 죄니까 말이다. 큰 차이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들이 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이 답답한 방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조금 어리둥절했다. 법정을 둘러보았지만 내가 아는 얼굴은 아무도 없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모두 나를 보러 온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평소 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 때문에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애를 써야 했다. 세상에 사람들이 정말 많네요. 내가 경관에게 말했다. 그러자 경관이 신문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배심원석 아래에 있는 탁자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한 무리를 가리켰다. 저기 있네요. 그가 말했다. 누구요? 내가 물었다. 그러자 그가 다시 말했다. 신문 기자들 말이에요. 그들 중 경관이 하는 기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가 경관을 보고는 우리 쪽으로 왔다. 꽤 나이가 있었고 인상은 쓰고 있었지만 호감이 가는 남자였다. 그 기자는 경관과 무척 다정하게 악수를 했다. 순간 나는 마치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만나서 즐기는 동호회처럼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불청객처럼 여기에 없어도 그만인 사람인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그 기자가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나에게 유리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내가 고맙다고 하자 그가 말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당신 사건을 조금 띄워서 보도했어요. 여름에는 쓸만한 기사거리가 없거든요. 요즘도 이 사건과 존속살인 사건밖에 없어요. 그러고는 그가 같이 있던 무리 중에 커다란 검은테 안경을 쓴 뚱뚱한 족제비 같은 키 작은 남자를 가리켰다. 파리의 한 신문사 소속의 특파원이라고 했다. 저 사람은 원래 당신 사건 때문에 온 게 아니었어요. 존속살인 사건을 취재하러 왔더니 이 사건에 대해서도 기사를 쓰라고 했다더라고요. 이 말에 나는 하마터면 고맙다는 말을 할 뻔했다. 그런데 정말 우스꽝스러울 것 같았다. 기자는 나에게 친근한 손짓을 살짝 하더니 자리로 돌아갔다. 우리는 몇 분 정도를 더 기다렸다. 내 변호사는 법복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많은 동료들과 함께였다.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했다. 그들은 농담을 주고받았고 웃었으며 법정의 종이 울리기 전까지 너무나도 편안한 분위기였다. 모두 자리에 앉았다. 변호사는 나에게 다가와 악수를 하고는 주어지는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하고 먼저 말을 하지는 말아야 한다면서 나머지는 자기에게 맡기라고 조언했다. 왼쪽에서 의자 끌리는 소리가 들려 보니 코안경을 쓴 키 크고 날씬한 남자가 붉은 법복을 조심스럽게 매만지면서 자리에 앉았다. 검사였다. 집행관이 계정을 알렸다. 이와 동시에 2대의 커다란 선풍기가 윙윙대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3명의 판사가 서류를 들고서 법정 안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단상으로 서둘러 걸어갔다. 그중 2명의 법복은 검은색이었고 나머지 1명의 법복은 붉은색이었다. 붉은 법복을 입은 판사가 중앙에 앉아 법모를 벗어 내려놓으면서 자그마한 민머리를 손수건으로 닦고는 재판이 시작됨을 알렸다. 기자들의 손에는 이미 펜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무관심하면서도 조금은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중 무척이나 젊어 보이는 기자가 플란넬 재질의 옷을 입고 파란 넥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아예 펜을 내려놓고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좌우 균형이 맞지 않았지만 매우 맑은 눈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나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그의 표정은 뭐라고 꼭 집어 정의할 수가 없었다.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이 때문인지 그리고 그곳의 관행이 어떤지 잘 몰랐기 때문인지 뒤이어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배심원들의 추첨,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배심원단에게 재판장이 던진 질문들, 내가 알고 있는 지명과 인명이 있는 기소장의 빠른 낭독, 내 변호사를 향한 질문 세례, 재판장이 증인들을 소환하겠다고 알렸다. 집행관이 이름을 불렀고 나는 유심히 들었다. 조금 전까지는 구별이 가지 않던 방청객들이었는데 그런 그들 사이에서 한 명 한 명 일어나더니 연문으로 사라졌다. 요양원 원장, 관리인, 토마 페레즈, 레몽, 마송, 살라마노, 마리였다. 마리는 불안한 듯 조심스럽게 손짓을 했다. 그때까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다. 그때 마지막으로 셀레스트가 호명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옆에는 식당에서 언젠가 본 적이 있는 그 여자가 똑같은 재킷을 입고 흐트러짐 없고 결연한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재판장이 발언을 시작하는 바람에 그녀가 왜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방청객들에게 새삼스럽게 정숙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건의 심리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그의 소임이므로 객관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배심원단은 정의의 정신에 입각해 판결을 내릴 것이며 아무리 사소한 사고라 할지라도 발생하는 즉시 퇴장시키겠다고 말했다. 법정 안은 점점 더 더워졌고
신문으로 부채질을 하는 방청객들도 보였다. 이 때문에 계속해서 종이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재판장이 손짓을 하니 집행관이 집으로 엮은 부채 3개를 가져다 주었고 그들은 곧바로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다. 곧 신문이 시작되었다. 재판장이 나에게 조용히 질문을 했는데 심지어 친근하게 느껴질 정도의 어감이었다. 또다시 신원에 대한 질의가 시작되어 짜증이 났지만 한 사람의 잘못을 재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재판장은 내가 저질렀던 일들에 대해 읽기 시작했다. 2-3 문장이 끝날 때마다 그는 나에게 맞나요? 라고 물었다. 그때마다 나는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네, 재판장님 이라고 대답했다. 재판장이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루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는 동안 기자들은 쉴 새 없이 계속 받아 적었다. 젊은 기자와 키 작은 로봇 같은 여자의 눈길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었다. 전차의 좌석 같은 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재판장을 보고 있었다. 재판장은 기침을 하고는 서류를 뒤적이더니 부채질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았다. 재판장은 나에게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나의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어쩌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문제들을 다루겠다고 했다. 또 엄마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싶어 얼마나 귀찮았는지 모른다. 재판장은 왜 엄마를 요양원에 보냈느냐고 물었다. 나는 엄마를 부양할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대답했다. 그는 엄마를 부양하려면 혼자서 감당해야 했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엄마나 나나 서로에게 기대할 게 없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기대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이미 각자의 새로운 삶에 적응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캐묻지 않겠다면서 검사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느냐고 물었다. 검사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반쯤 등을 돌린 채 재판장이 허락한다면 내가 처음부터 그 아랍인을 죽이려고 혼자 샘으로 다시 갔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무기를 갖고 있었죠? 그 샘으로 돌아간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나는 우연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검사는 불만이 가득한 말투로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후로는 조금 혼란스러웠다. 적어도 나로서는 그랬다. 그런데 재판장이 잠깐 의논을 하더니 오후까지 휴정을 하고 그 뒤에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생각할 틈도 없었다. 바로 끌려 나와 호송차를 타고 형무소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다. 이제 피곤이 느껴질 만한 아주 잠깐의 시간이 지나고 나는 다시 법정으로 갔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고 나는 아까와 같은 법정에서 같은 사람들 앞에 있게 되었다. 달라진 것은 이제 모든 배심원들과 검사 그리고 변호사 몇몇 기자들까지도 밀집부채를 손에 들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더위가 더 심해졌기 때문이었다. 그 젊은 기자와 키 작은 여자도 계속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부채질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그리고 요양원 원장의 이름이 불리고서야 법정이라는 장소와 나 자신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다. 엄마가 나에 대해 불평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이상하겠지만 재혼자들이 지인들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은 자주 본다고 했다. 내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것에 대해 엄마가 불만이 있었는지 재판장이 따지자 원장은 또다시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또 다른 질문에 원장은 내가 장례식 날 너무 아무렇지 않아 놀랐다고 대답했다. 아무렇지 않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묻자 원장은 발끝을 내려다보더니 내가 엄마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무덤 앞에서 묵도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 원장이 놀랐던 것은 또 있었다. 장의사 사람들 중 한 명이 엄마의 나이를 물었는데 내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재판장은 원장에게 지금까지의 증언이 분명히 나에 대한 것이냐고 물었다. 원장이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자 재판장이 법률적으로 의뢰하는 질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검사를 보며 증인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더 있느냐고 물었다. 검사는 아닙니다. 이제 됐습니다. 라고 크게 대답했다. 그가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한 데다 이미 승리를 거둔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는 바람에 나는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장은 배심원단과 내 변호사에게 질문이 있는지 물은 다음 관리인을 불러냈다. 관리인에게도 다른 증인들과 같은 절차가 되풀이되었다. 그는 증인으로 나오면서 나를 바라보다가 눈을 피했다. 그는 질문에 대답했다. 내가 엄마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담배를 피웠고 잠을 잤고 크림 커피를 마셨다고 증언했다. 그때 나는 법정 전체에 적대감 같은 것이 들어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처음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재판장은 관리인에게 다시금 커피와 담배 이야기를 반복하도록 했다. 차장검사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그때 내 변호사가 관리인에게 내가 담배를 피울 때 같이 피우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갑자기 검사가 거칠게 일어서더니 이 질문에 반박했다. 지금 도대체 누구를 죄인 취급하는 겁니까? 증언의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검사 측의 증인 체면을 깎아내리다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방금 전 증인의 증언이 결정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관리인에게 질문에 대답하라고 했다. 관리인은 당황한 눈치였다. 제가 잘못한 건 알아요. 그런데 저분이 권하시는 걸 차마 사양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나에게 더 할 말이 없는지 물었다. 없습니다. 증인이 한 말이 맞다는 것은 확인해 드릴게요. 제가 담배를 권한 건 사실입니다. 관리인이 조금 놀란 동시에 고맙기도 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망설이는가 싶더니 크림 커피를 권한 건 그였다고 이야기했다. 내 변호사는 자신감이 생겼는지 갑자기 커진 목소리로 배심원들이 이 점을 고려할 거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검사가 우리의 머리 위로 소리를 내지르며 말했다. 그래요. 배심원들께서 고려하시겠죠. 하지만 증인은 고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커피를 권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아들은 당연히 사양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실 거예요. 관리인은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토마 페레즈 차례가 되었을 때는 집행관이 증인석까지 그를 부축해야 했다. 토마 페레즈는 엄마와는 잘 알고 지냈지만 나를 본 건 장례식 날이 처음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아시겠지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저로서는 정말 큰 고통이었거든요. 기절까지 했을 정도로요. 그래서 저는 저분을 보지 못했어요. 차장검사는 내가 눈물을 흘렸는지는 보았느냐고 물었고 그는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검사가 배심원 여러분 이 점에 대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내 변호사가 화가 나 몹시 과장된 것 같은 목소리로 내가 울지 않는 것은 보았느냐고 물었다. 토마 페레즈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방청객들은 웃음이 터졌다. 변호사는 소매 한쪽을 걷어 올리면서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게 바로 이번 재판의 모습입니다. 전부 사실이라는데 정말 사실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검사는 잔뜩 굳은 얼굴로 서류의 제목을 연필로 찔러대고 있었다. 5분의 휴정 시간 동안 변호사는 모든 게 아주 잘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휴정이 끝나고 피고 측에서 요청한 증인인 셀레스트가 나왔다. 피고 측이란 바로 나였다. 셀레스트는 간혹 나를 쳐다보며 파나마 모자를 손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는 새 양복을 입고 있었다. 일요일에 종종 나와 함께 경마장에 가곤 했는데 그때 입던 옷이었다. 그런데 셔츠에 깃을 달지 못했는지 구리 단추로 채워져 있었다. 내가 그의 손님이었냐는 질문에 네, 하지만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남자답다고 했다. 남자답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묻자 모두들 알고 있는 그 뜻이라고 했다. 내가 내성적인 성격인 건 알고 있었느냐고 물으니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는 성격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차장검사가 밥값은 잘 지불했느냐고 물었다. 셀레스트는 웃으면서 그건 우리 둘 사이의 일이죠.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그는 증언대에 손을 올려놓았다. 무언가 미리 준비한 말이 있는 것 같았다. 제 생각에는 운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아시겠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운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다. 하지만 재판장이 이제 그만됐다면서 수고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셀레스트는 조금 민망해하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재판장은 그렇다면 짧게 하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셀레스트는 또다시 운이 좋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자 재판장이 말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운들을 심판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셀레스트는 지혜를 발휘하고 성의를 다해 증언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반짝였지만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그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느냐고 묻는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몸짓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살아오는 동안 누군가를 껴안아주고 싶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재판장은 셀레스트에게 증인석에서 나와 자리로 돌아가도 좋다고 다시 한번 말했다. 셀레스트는 방청객들 사이에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계속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셀레스트는 몸을 조금 앞으로 숙이고 팔꿈치를 무릎에 괴고는 파나마 모자를 손에 든 채 법정에서 오고 가는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에는 마리가 나왔다. 그녀는 모자를 쓰고 있었고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나는 마리가 머리를 풀고 있을 때가 더 좋았다. 내가 앉아있는 곳에서 보아도 마리의 볼록한 가슴이 느껴졌고 아랫입술이 조금 더 도톰한 것도 보였다. 마리는 무척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았다. 곧바로 언제부터 나를 알게 되었느냐는 질문으로 신문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우리가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시기에 대해 말했다. 재판장은 마리와 내가 어떤 관계였는지 알고 싶어 했다. 마리는 친구라고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에는 나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류를 뒤적이던 검사는 갑자기 우리 둘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고 물었다. 마리는 날짜를 말했다. 검사는 그날이 엄마의 장례식이 있은 다음 날인 것 같다고 무심한 듯 지적했다. 그러고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곤란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 계속 파고들고 싶지 않으며 마리가 불안해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례를 범해야 하는 게 자신의 의무라고 했다. 그는 마리에게 내가 그녀와 관계를 하게 되었던 그날 하루를 요약해서 말해달라고 말했다. 마리는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다그치자 해수욕을 했고 영화관에 갔으며 내 집으로 함께 돌아왔다고 대답했다.
차장검사는 예심해서 마리의 진술을 듣고 그날 어떤 영화가 상영되었는지 알아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리에게 무슨 영화였는지 직접 말해달라고 덧붙였다. 마리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페르낭델의 영화였다고 대답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법정 안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검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얼굴을 하고 한층 격해진 목소리로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배심원 여러분, 저 사람은 어머니의 장례식 바로 다음 날에 해수욕을 하고 난잡하게도 성관계를 했으며 코미디 영화를 보며 웃어댔습니다. 정말이지 할 말을 잃게 만드는군요. 그는 자리에 앉았고 법정은 여전히 잠잠했다. 마리는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더 있으며 그녀가 생각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도록 강요당한 것이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는 나를 잘 알고 있고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장이 손짓을 하자 집행관이 나와 그녀를 끌고 나갔고 재판은 이어졌다. 곧이어 마송이 나와 내가 신사다운 사람이며 정직한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살라마노 영감도 나왔는데 영감은 걔 때문에 속상할 때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었다고 말하면서 나와 엄마에 대한 질문에는 엄마가 적적할까봐 요양원으로 보냈다고 답했지만 이번에도 들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해해 주셔야 해요.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살라마노 영감이 말했지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그도 끌려 내려갔다. 다음은 레몽 차례였는데 마지막 증인이었다. 레몽은 나에게 짧은 손짓을 하고는 다짜고짜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장이 본인의 의견을 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달라고 했다. 주어지는 질문에만 답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재판장은 레몽에게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했다. 레몽은 자기가 피해자 누이의 뺨을 때렸는데 그 후부터 피해자가 그를 증오해 왔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재판장은 피해자가 나를 미워할 이유는 없었느냐고 물었다. 레몽은 내가 바닷가에 있었던 건 우연의 결과라고 했다. 검사는 그러면 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편지를 내가 썼느냐고 물었고 레몽은 그것 또한 우연이라고 대답했다. 검사는 우연이라는 것이 이번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보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레몽이 정부의 뺨을 때릴 때 내가 말리지 않았던 것도 우연이고 내가 경찰서에서 증인이 되어준 것도 우연이고 내가 레몽을 위해 호의적인 증언을 해주었던 것도 우연이었는지 알고 싶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레몽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레몽은 창고직이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차장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증인이 포주일을 하면서 산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공범자이자 친구라면서 이 사건은 비열한 종족들이 저지른 천박한 참사이며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폐륜하라는 사실이라고 했다. 레몽은 스스로 변호해 보려고 했고 내 변호사도 항의했지만 검사의 말을 끝까지 들으라는 주의를 들었다. 검사는 조금만 더 말해보죠. 피고가 당신 친구였습니까? 라고 레몽에게 물었다. 레몽은 네, 제 친구였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차장검사가 나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고 나는 레몽을 쳐다보았다. 레몽은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검사는 배심원들을 향해 돌아서서 선언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에도 너무도 파렴치하고 방탕한 행위에 빠져있던 이 남자는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시정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검사는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내 변호사는 결국 참지 못하고 두 손을 들며 소리쳤다.
그러는 바람에 소매가 풀려버렸고 풀을 먹인 셔츠의 주름이 보였다. 피고는 도대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여서 여기에 있는 겁니까? 방청객들이 웃었다. 그런데 검사가 다시 일어서더니 법복을 매만지고는 존경하는 변호사님처럼 순진하지만 않다면 이 두 가지 사실 사이에 근본적이고 비장하며 필수 불가결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거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인의 마음으로 어머니 장례를 치른 겁니다. 따라서 피고의 유죄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라고 있는 힘껏 외쳤다. 그의 외침은 방청객들 사이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것 같았다. 내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그 역시 동요된 것 같았고 모든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판이 끝났다. 나는 법정을 나와 호송차에 오르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여름 저녁의 냄새와 색깔을 새삼 느꼈다. 호송차 안의 어둠 속에서 나는 내가 사랑했던 도시나 행복감을 느꼈던 어느 시간에 친근한 모든 소리들을 마치 지친 마음속에서 꺼내어 보듯 하나하나 떠올려 볼 수 있었다. 이미 가라앉기 시작한 공기 속에서 들리던 신문파리들의 외침, 공원에서 들리던 마지막 새소리, 샌드위치를 파는 이의 호소, 시내 고지대의 굽은 길목에서 울리던 전차의 비명 같던 경적 소리, 그리고 항구의 밤이 찾아오기 전 들려오던 하늘의 웅성거림. 이 모든 것들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분명히 알던 것이었지만 지금으로서는 마치 눈먼 사람이 길을 더듬으며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다. 아주 오래전에 내가 행복하다고 느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그때 나를 기다리고 있던 건 항상 꿈도 꾸지 않는 얇은 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무언가가 있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함께 내가 있게 될 곳은 감방이라는 사실 말이다. 마치 여름 하늘에 그려진 익숙한 길들이 나를 숙면은 물론 감옥으로 이끌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2부 4장.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 비록 피고인석에서 듣게 된다 할지라도 흥미로운 법이다. 검사와 변호사의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아마 내가 저지른 범죄보다 나에 대한 말을 더 많이 한 것 같다. 그런데 양쪽의 변론은 그 내용이 서로 많이 달랐던 걸까? 변호사는 두 팔을 들고 죄를 시인하되 변명을 했다. 검사는 손을 뻗어 죄를 규탄하되 변명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애써 자제하려고는 했지만 가끔은 나도 한마디 끼어들고 싶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나에게 잠자코 계세요. 그래야 일에 탈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내가 제외된 것 같았다. 모든 과정이 나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었다. 나의 운명이 정작 내 의견은 빠진 채 결정되는 것이다. 가끔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끼어들어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도대체 누가 피고입니까? 피고가 중요한 거죠. 나도 할 말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생각해보면 할 말이 없었다. 게다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음으로써 맛보게 되는 흥미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검사의 변론도 금방 실증이 났다. 관심이 가거나 흥미를 느낀 것은 단편적인 말과 행동들 또는 주제와는 벗어나 지겹게 반복되던 연설뿐이었다. 내가 올바르게 이해했다면 검사는 내가 미리 계획한 후 이 일을 저질렀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이를 증명하고자 했고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것도 이중으로 말이죠. 먼저 명명백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은 이 범죄자의 영원히 지닌 심리 상태가 야기하는 어두움을 바탕으로 입증하겠습니다. 검사는 엄마가 죽고 난 뒤의 사실들을 요약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사람치고는 너무 아무렇지 않았다는 것, 엄마의 나이를 몰랐다는 것, 장례를 치른 직후 여자와 해수욕을 하러 갔으며 페르낭델의 영화를 보고는 그 여자, 즉 마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했다. 검사의 말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그가 그의 정부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나에게 그녀는 정부가 아니라 그냥 마리일 뿐이었다. 이어서 검사는 레몽에 대해 이야기했다. 검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은 명확성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럴듯한 이야기였다. 내가 레몽과 합의하고 그의 정부를 유인해 품행이 의심스러운 남자의 소나기에서 노란하게 하려고 편지를 썼다. 내가 해변에서 레몽의 적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레몽이 다쳤고 내가 그에게 권총을 달라고 했다. 그것을 사용하려고 혼자서 되돌아가 계획한 대로 아라빈을 쏘았다. 그리고 나는 기다렸다가 일이 확실히 마무리된 건지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네 발을 차분하게, 확실하게, 맨정신으로 쏜 것이었다. 이상입니다. 차장검사가 말했다. 여러분께 지금까지 이 사람이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살인을 저질렀던 사건의 경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살인, 정상 참작이 될 만한 무의식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고는 영리한 자입니다. 여러분도 피고의 진술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고요.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내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의 장점이 어떻게 하면 범인으로 몰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적어도 이 점에는 꽤 놀랐다. 그래서 그 후로는 검사의 말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다시 그의 말이 들려왔다. 피고가 후회하는 기색이 있기는 했나요? 전혀요. 여러분, 예심이 진행되었을 때도 피고는 단 한 번도 이 가증스러운 중죄를 뉘우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하면서 내 쪽으로 돌아서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계속 비난을 퍼부었다. 하지만 정작 나는 그가 왜 그러는 건지 알지 못했다. 그의 말이 맞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내 행동을 그다지 후회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저리도 악착같이 나를 공격하는 모습에 놀라울 따름이었다. 나는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정하고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싶었다. 나는 항상 곧 일어날 일, 오늘이나 내일에만 몰두할 뿐이었다. 그러나 내 신세를 생각하니 그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나에게는 누군가를 다정하게 대하거나 선의를 베풀 권리가 없었다. 그때 또다시 나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나는 들어보기로 했다. 검사는 배심원 여러분, 제가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나에게는 영혼이랄 것이 아예 없으며 인간적인 면도 전혀 없고 인간의 마음을 지켜주는 도덕적 신조들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아마도라는 말로 발언을 이어갔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 그를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얻지 못했을 것을 가지고 그에게 결핍되었다며 손가락질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법정에서라면 관용이라는 너무나도 건설적이지 못한 덕목은 이제 더 어렵고 고귀하며 더욱 정의로운 덕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피고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공허는 사회가 괴멸할 수 있는 깊은 구렁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검사가 엄마에 대한 나의 태도에 대해 말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는 심리 과정 중에 했던 말을 반복했다. 내가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보다 발언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다. 얼마나 길던지 그날 아침의 더위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적어도 차장검사가 말을 잠깐 중단할 때까지는 그랬다. 그는 조금 뜸을 들이는가 싶더니 다시 매우 낮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내일 바로 이곳, 오늘과 같은 법정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죄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런 잔혹한 범죄는 상상만으로도 너무 끔찍한 것이었다. 그는 이런 중죄는 일말의 양보도 허용하지 말고 정의가 처벌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 앞에서 느끼는 공포가 나의 무덤덤함 앞에서는 고개도 들지 못한다며 거침없이 말했다. 게다가 정신적으로 엄마를 살해한 사람은 실제로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다. 어찌됐든 전자는 후자의 범행을 토대로 하며 생각해보면 후자와 같은 범죄를 예고하며 승인하는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 사람이 내일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살인범과 같은 죄인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이제 제 생각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피고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검사는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 자신의 의무는 고통스럽지만 뚝심으로 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규율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는 무관한 존재이며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낄 기초적인 반응을 외면했기 때문에 인정에 호소할 수도 없을 거라고 했다. 저는 이자의 목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형을 외치는 제 마음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일해오면서 사형 선고를 여러 번 요청해봤지만 저로서는 고통스럽게 여겨졌던 이 의무가 이처럼 형평성 있고 신성하다고 느껴졌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의무의 고통은 폐악함만 드러나는 피고의 얼굴 앞에서 제가 느끼는 공포감에 비하면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고 나서도 침묵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나는 덥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는 바람에 현기증이 났다. 재판장은 짧게 기침을 하고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나에게 더 할 말이 남아있는지 물었다. 나도 말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비록 두서가 없긴 해도 아랍인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그것은 자기 주장일 뿐이며 지금까지도 내 변호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면서 변호사의 발언을 듣기 전에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분명한 이유를 말해보라고 했다.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태양 때문이었다고 재빠르게 말해버렸다. 법정한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내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고 곧 그에게 변론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진술을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 공판을 오후로 미루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정은 이에 동의했다. 오후에도 커다란 선풍기들은 법정 안에 무거운 공기를 휘저었고 배심원들의 손에 들린 각양각색의 작은 부채들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내 변호사의 변론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내가 죽인 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이어갔다.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나라고 했다. 나는 정말이지 어안이 벙벙했다. 경관 쪽으로 몸을 숙이고 변호사가 왜 저렇게 말하는 것인지 물어보았다. 경관은 조용히 하라면서 잠시 뒤 변호사들은 원래 그런 식으로 말해요. 라고 덧붙였다. 내 생각에는 변호사의 그런 발언 방법 때문에 내가 이 사건에서 배제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또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나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법정에서 존재감이 없어진 지 오래였다. 게다가 내 변호사도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는 나의 도발적인 언사를 서둘러 변론한 후 그 역시 검사처럼 내 영혼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검사가 변론한 후 잃었던 반향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능력은 없는 것 같았다. 저도 역시 피고의 영혼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과 달리 저는 그의 영혼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속들이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펼쳐져 있는 책을 읽듯이 말이죠. 변호사는 내가 선한 사람이며 직장에서는 바른 사람이자 지칠 줄 모르는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다. 모두에게 사랑받았으며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줄 모른다고도 했다. 그는 나를 있는 힘을 다해 어머니를 모셨던 모범적인 아들이라고 했다. 내가 자력으로는 연로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없게 되자 요양원의 힘을 빌리자고 생각했던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여러분, 저는 요양원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이 그렇게나 많이 나올 수 있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라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이 시설이 얼마나 유용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절대로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는 장례식에 관해서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그의 변론의 오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사족이 많았던 그의 일장 연설과 나의 영혼에 대해 할애한 모든 날들과 시간들 때문에 모든 게 무색의 물처럼 되어버린 느낌이 들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결국에 내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변호사가 변론을 계속하는 동안 거리와 법정을 비롯한 다른 공간들을 통해 내 귀에까지 와닿았던 아이스크림 장수의 나팔 소리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삶 속의 추억들을 떠올렸다. 그때의 삶 속에는 너무나도 사소하지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쁨들이 담겨 있었다. 여름의 냄새, 내가 좋아했던 지역, 어느 저녁의 하늘, 마리의 웃음과 원피스들이 생각났다. 그러자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쓸데없는 모든 것들이 목구멍으로 치밀었고 어서 빨리 끝나 감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만 싶어졌다. 변호사의 외침소리만 어렴풋이 들려올 정도였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성실한 근로자를 자칫 잘못 생각해서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배심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 거라면서 내가 앞으로도 영원히 양심의 가책이라는 짐을 지고 가야 할 텐데 이것으로도 이미 확실한 형벌이 될 테니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법정은 공판을 중지했고 내 변호사는 맥이 빠진 듯 자리에 앉았다. 그러자 그의 동료들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정말 잘했어 라는 말이 들렸다. 그들 중 한 사람은 나에게까지 그렇죠 라고 하면서 동의를 구했다. 그렇다고 하기는 했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나는 정말이지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다. 바깥은 어느새 해가 기울었고 더위도 한풀 꺾여 있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로 저녁의 평온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법정에서 기다렸다. 이 모든 사람들이 오직 나 한 사람에 대한 일 때문에 대기 중이었다. 나는 법정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첫날과 같은 상태였다. 회색 재킷을 입은 기자, 로봇 같던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내가 마리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마리를 잊은 것은 아니었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셀레스트와 레몽 사이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나를 향해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듯 작은 손짓을 했고 긴장한 얼굴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했기 때문에 그녀의 미소에 답해줄 수가 없었다. 재판이 다시 열렸다. 배심원들에게 일련의 질문들이 아주 빠르게 낭독되었다. 살인적, 계획적 범죄, 정상 참작과 같은 단어들이 들렸다.
배심원들이 나갔고 나는 전에도 얘기했던 방으로 안내되었다. 내 변호사는 나를 따라왔는데 매우 수다스러웠고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자신 있고 다정한 태도로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며 몇 년 동안의 금고나 징역을 치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혹시 불리한 판결이 나면 이를 다시 뒤집을 기회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그가 택한 전략은 법률적인 주장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배심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 이유 없이 판결을 파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었다. 내 생각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에 납득이 갔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무용지물의 서류들만 너무 많아질 테니까 말이다. 뭐 그래도 항소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대기해야 했다. 거의 4, 50분은 기다렸던 것 같았다. 마침내 종이 울렸다. 변호사는 자리를 떠나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배심원 대표가 판결을 낭독할 거예요. 판결이 선고될 때 들어오시면 돼요. 문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계단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와 가까이 있는지 혹은 멀리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법정에서 나직한 목소리로 무엇인가를 읽는 소리가 들렸다. 또 한 번 종이 울리자 피고석의 문이 열렸고 법정의 고요함이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 젊은 기자가 나의 눈을 피하는 것을 보니 기분이 묘했다. 나는 마리가 있는 쪽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이상한 말투로 내가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광장에서 목이 잘리게 될 거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모든 얼굴들이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배려였다고 믿는다. 경관들은 나에게 아주 친절했다. 변호사는 내 손목 위에 그의 손을 올렸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재판장이 나에게 더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잠자코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또 끌려 나왔다.